예,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 연구를 전공하고 있는 엄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용언어학을 전공하고 영어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강의나 뭐 대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코로나와 그 방역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긴장한 상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한테도 이게 좀 더 우리가 되게 이제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와 관련된 책을 왜 쓰게 되었고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고, 또 송우 선생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질의응답,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 쓰자고 송우 선생님한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송우 선생님께서 쓰신 어머니와 나라고 하는 책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왔었거든요. 얇은 책이고 그렇지만은 한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의미를 캐치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책이 한국에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이나 또 어떤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되게 고정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말 그대로 나는 학교에 간다고 듣지, 그것이 그 사람이 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누구하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려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걸 듣는 경우는 많이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응답도 되게 이제 고정된 형태로 많이 되는데, 이 책을 보면 어머니께서 하신 말을 성우쌤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머니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려고 하는가, 이제 그렇게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전 그걸 보면서 리터러시가 보통 우리가 좁게 얘기할 때는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된 의미를 파악하는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제대로 읽었는가 못 읽었는가, 뭐 몇 프로 정도까지 독해를 했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데 반해 가지고 성우쌤과 리터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그리고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리터러시의 문제를, 즉 사회적 삶에 대한 것으로서,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리터러시를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우쌤한테 이제 제안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처럼 지금 관계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져 있고 사회가 거의 해체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저처럼 사회를 어떻게 구축하고 지속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이 리터러시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좀 풀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성우쌤한테 이제 제안을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성우쌤이 흔쾌히 응답을 해주셔 가지고 그래서 같이 있게 쓰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 이 책이 나온 게 된 게 굉장히 리터러시와 관련이 많은데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히 리터러시의 실천을 보여주는 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제 문제의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 강의가 좀 늦어가지고요. 강의를 가느라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를 타면 보통 기사님께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대뜸 그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모르세요?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일이 생겼는데 북한군 병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면 통장을 하나씩 개설을 해가지고 북한군 병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정부가 북한 군인에게 월급을 매달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께서 쯧쯧쯧 이렇게 차시면서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좀 보고 다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고 다니라니요? 뭘 보고 다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유튜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자, 소셜미디어에서 저희가 논쟁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비하의 표현 중에서 이 문해력 떨어지는 것들, 이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 사회가 글자를 읽고 글을 읽는 능력이 떨어져서 지금의 이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했을 때, 리터러시의 변동의 문제가 생겼냐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세계는 글을 읽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서로 다른 세계를 살고 있고 그 서로 다른 세계를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의 세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세계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리터러시의 문제라든가 혹은 문해력 떨어지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상황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언어 교육을 했고요. 여기 옆에 계신 엄교 선생님께서는 이제 사회학과 이제 문화인력을 공부를 하셨는데 같이 대담을 나누면서 앞으로의 리터러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보고 또 실천의 어떤 장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책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로부터 그 성우 선생님한테 먼저 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 어머니와 나 그 책에서 출발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미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어떤 맥락과 어떤 관계 속에서 그 형성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그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리터러시 얘기할 때 의미가 고정되어져 있고 그걸 얼마나 잘 해석하는가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어학자 입장에서 이 의미와 그 텍스트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언어학자로서 깊은 얘기를 드리는 뭐 그런 자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면요. 저희는 글을 읽는다고 얘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서 특히 아니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의 글을 읽는다고 하는데 글을 읽는 행위는 사실은 글자를 읽고 문법을 적용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이미지를 끌어내는 행위가 기본이겠죠. 그러나 그 어떤 행위도 자신이 살아온 생애사,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과 분리시켜서 그 글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어머니와 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와 나라는 책을 200 몇십 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에세이인데요. 이 책을 처음 이제 그 냈을 때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하철까지 어머니께서 그날은 굉장히 감동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5년간 이제 대화를 엮은 책이기 때문에 감동을 하신 것 같은데 모르셨거든요, 전혀. 그래서 지하철까지 나오셨습니다. 그 지하철에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시간이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당연히 책 얘기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책 다 읽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께서 텍스트와 아주 친한 분은 아니시거든요.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텍스트를 어느 정도 읽어 오시긴 하셨지만 한 권에 200 몇십 페이지 되는 책을 3시간여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솔직히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선입견이었죠. 그래서 제가 진짜 다 읽으셨어요? 여쭤봤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어요? 그 3시간 만에, 3시간 반 만에?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얘기잖아. 내가 했던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머리를 꽝 이제 망치를 맞은 듯이 깨닫게 된 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라고 하는 게 권력과 연관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배경,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교육적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어머니께서 굉장히 쉽게
이건 내 얘기잖아, 우리 얘기잖아.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깊이 깨달았던 것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생애사와 또 권력의 문제와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갖고 있는 경험과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은 학교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과학적 리터러시라든가 인문사회적 리터러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리터러시겠죠. 그러나 그 리터러시 또한 어떤 계기를 만나게 되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빠른 시간에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리터러시로 전환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모든 글이 1부터 1000까지 어떤 난이도가 있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일렬로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삶과 삶의 궤적과 관계에 따라서 그 텍스트의 의미와 깊이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사회적 권력에서 주변부에 혹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리터러시를 얼마나 관심을 두고 이 사회가 이끌 이제 발전하고 있는가 혹은 퇴보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텍스트라고 하는 게 그냥 객관적인 난이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과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최근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자면 이게 문화적 떨어지는 것들이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글도 못 읽어가지고 무슨 논쟁을 하냐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가 점점 부족적인 질서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사회학이나 문화인류학을 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파벌이 지어지고 우리 아니면 그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족적으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선생님께서 우려하시거나 어떤 진단하시는 바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좀 전에 성우 선생님께서 어머니와 나 책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이야기잖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우리라고 하는 게 텍스트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같이 읽는 사람들인 거고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물론 그 성경의 의미, 그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읽은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너가 읽은 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논쟁을 하기도 하고 다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도 하고 뭐 이제 때론 뭐 용납을 할 수가 없으면 이제 파문을 하죠. 천주교에서는 파문을 익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통 공동체에서 쫓아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문은 사실 커뮤니케이션, 소통에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공유하고 그 텍스트의 어떤 바운더리, 한계가 있거든요. 이걸 어디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어디부터 해석은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이 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대비되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방식 계속해서 확장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고 모르던 거를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성경은 내가 알고 있고 뭐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었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텍스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르고 있는 텍스트 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럼 너가 읽은 바와 내가 읽은 바의 그 차이 그리고 그 차이는 어디에서 연유하신가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이 커뮤니케이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이제 세계에 대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왜 이걸 세계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모르는 것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나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로 공유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정된 의미가 있고
그 고정된 의미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우리만 알고 있다. 이건 이제 비의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왜 이렇게 SF나 뭐 이런 데 보면 많이 등장하는 그 비밀 결사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비밀 결사 단체들처럼 세상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저 바깥에 멍청한 인간들은 모르는 거고 이 전승 속에 있는 우리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수하는 이제 그 공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 공동체는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바깥에서 잘못된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내부를 오염시킬 수가 있고 그 오염이 이제 전파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코로나 그 전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면 외부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내부에서 외부와 그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적대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썼던 개념대로 한다면 이게 이제 부족주의적 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사회는 아까 그 택시기사 그 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그 유튜브든 아니면 텍스트든 어떤 그 정말 세상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부족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부족들끼리 만나면은 절대 소통을 안 해요. 왜냐면 이건 이제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는 전쟁 국면으로 들어갈 전쟁이네, 수밖에 전쟁.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부족주의적인 부족은 이제 세계에 대한 지향성이 없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근대 사회가 만들어지고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만들려고 했었던 이 노력들이 굉장히 지금 위기에 그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생각나는 저희 책에서 썼던 비유인데 많은 사람들이 뭐 모든 사람들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터러시의 자원이나 능력, 역량을 수직적으로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누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책을 뭐 굉장히 많이 읽어가지고 500권을 읽습니다. 그러면 500권을 읽는 건 좋은 일이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시되고 마음속에 굉장히 뿌듯함으로 남아서 거기까지는 또 좋은데 누군가를 배척하게 되거나 그 글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한다면 과연 그 500권의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쌓아 올리는 학식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비유를 가져오겠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언젠가 무너져 버릴 그리고 혼자만의 성을 계속 쌓아가는 거죠. 아까 부족적인 그 내부에서 자신만의 어떤 레파토리를 계속 쌓아가는 거죠. 수직적인 메타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리터러시에 대한 메타포로 더욱 필요한 메타포는 사실은 바벨탑으로서의 메타포가 아니고 다리가 되는 리터러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10개를 배웠습니다. 새롭게 배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전시하고 자랑하고 자만의 어떤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과 더 깊은 소통을 나눌 수 있고 그들과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다리로서 삼을 수 있는 리터러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희의 그 리터러시의 메타포를 바벨탑에서 다리로 이렇게 바꿔가는 그러니까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꿔가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하고 나니까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세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언택트 소위 언택트 시대의 리터러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뉴스를 이제 자주 보다 보니까 점차 이제 그 K자형이라고 해가지고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시쳇말로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잘하게 되고 더 잘하게 되고 사회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계층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지게 되는 즉 학력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사회경제적인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어가는 그런 시기이거든요. 이런 시기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리터러시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부족적인 이 사회관계가 어떻게 좀 바뀌어가야 되는가, 그 방향은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 쌩님 말씀이 사실은 제가 쌤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거를 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하면서 쌤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되게 이제 위기죠. 왜 위기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가는 의미에서의 그 리터러시 또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건 혼자 해도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뭐 아주 옛날 고전적인 걸로 치면 이제 학력고사 보던 시절에 리터러시 교육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벨탑 쌓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외우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완전히 쫙 서열화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교육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한테도 여쭤봤지만 고정된 의미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약간 좀 웃기는 그 책에도 제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모의고사에 그 시험 문제 나온 게 그 동네에 어떤 바보가 있는데 이 바보가 이가 아파가지고 그 치과 의사한테 갔는데 치과 의사가 이 바보를 그 골려주려고 그 개에다가 그 겐지 먼지에다가 아무튼 그 자기 그 썩은이 있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을 것이다 했더니 바보가 이제 그대로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프니까 걔가 또 뛰쳐다닐 때마다 막 같이 이제 동네를 막 이렇게 바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웃는 마을 사람들이 웃는 이 비슷한 예제가 하나 나왔고 이제 이 글의 분위기는 무언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 그러니까 슬프다가 있었고 그다음에 웃기다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읽고 되게 슬펐거든요. 저도 슬픈데요. 예, 그 사람을 그렇게 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 슬퍼가지고 슬프다고 했는데 이제 틀렸죠. 이제 그건 이제 웃기다였던 건가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웃기냐 이 사람을 이렇게 놀리는 게 슬픈 거지 했다가 이제 되게 야단을 많이 맞았었어요. 그러면 웃기다고 하면 이제 웃긴 걸로 알아라. 근데 뭘 따지고 있냐? 그땐 뭐 특히 이제 그랬던 시대였었으니까 이게 이제 고정된 의미가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 이제 막 저항을 하면서 지금 뭐 혁신교육이니 그 뭐 고전에 나왔던 대안교육이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교육은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메타포인 그 다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거는 저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 사람의 삶을 이해해야지만 저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하면서 그 숙고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그걸 제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저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 역동성을 살리려고 해서 살리려고 했던 교육이 저는 이제 뭐 대안교육, 그다음에 지금 혁신교육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되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실에서 똑같이 그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 다를 수밖에 없고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뭐에 비유를 드냐면 연극하고 같은 거다. 그렇죠. 연극이 똑같은 배우가 똑같은 시나리오에 따라서 똑같은 연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날의 관객과 뭐 심지어는 그날의 그 일기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이 배우들끼리 그다음 배우와 관객 사이의 호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연극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때그때 결정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현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현장을 구축하는 것으로서의 리터러시 교육이 우리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위기에 처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현장이라는 것은 어쨌든 접촉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그 만남과 접촉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만남과 접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너무 위험시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 뭐 비단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그 공연 예술하는 사람들도 만나면 지금 제일 아쉬워하는 게 이 현장성의 상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 전 지금 관건이 이 접촉이 이 불온시되고 위험시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다시 구축할 수 있는가, 현장성을 살려낼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버리면은 지금 아까 그 K자형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교육은 출세의 수단이야. 그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좋은 과 가가지고 돈 벌고 이제 하는 거야. 하는 애들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하는 친구들은 동기부여가 되니까 계속 공부를 하겠죠.
1등급, 2등급 뭐 이래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친구들을 지금까지 이 리터러시와 교육에 끌어들였던 게 바로 이 현장성 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상실이 되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재미도 없고 내가 여기서 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같은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강의를 그만둬 버렸으니까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건데, 바로 쌤 계속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이 현장성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쌤은 어떻게 겪고 계시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 현장성의 문제와 함께 엮여 있는 그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근대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그 구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공교육이 필요했던 인재들은 아시다시피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일을 규격에 맞추어서 표준화해서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학교에서 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도 그렇고요. 학교라는 시간, 학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런 시간도 그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노동 인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교육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제 주변에 사실은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사실 존경스러울 정도로 거의 잠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굉장히 좀 아쉬운 면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그게 뭐냐면 현장성의 탈각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메우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식을 쓰고 있냐면 대체적으로요. 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과거에 학교에서 했던 교시와 내용을 그대로 온라인에 얹어놓는 방식의 교육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물론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표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의 형태의 그 교시와 주어진 내용을 소화시키는 그 구조를 그대로 온라인에 얹어 놓는 것이 과연 최선의 교육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것이 사실 장소성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시와 그 내용을 모두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학생들이 처한 공간이 장소가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너무나 다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너무 일단 다르고요. 집안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집안은 4명의 학생이 뭐 와이파이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학생은 집안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떤 학생은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몸이 힘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아까 연극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쓰셨는데 저는 굉장히 그게 강력한 메타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극이라고 했을 때 무대에 올라가면요, 그 무대가 갖고 있는 분위기, 어떤 눈치, 구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의 방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해서 화면을 보고 있으면요, 그냥 저는 학생들을 모니터 안에 있는 20개의 격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공간이 탈각되고 그냥 일종의 디지털 신호로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사실 장소성과 시간성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사실 무너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의 교육이 앞으로 장기를 본다면 흔히 말하듯이 지금의 교육을 미래 교육을 앞당겼다라는 식의 어떤 섣부른 진단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장소성과 그러니까 장소성과 시간성을 어떻게 재개념화하고 새롭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히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어떤 사람과 좀 깊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 지역의 노인분들일 수도 있고, 같은 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선생님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이 그런 어떤 오랫동안의 어떤 대화나 그 대화를 기록하고, 그러니까 구술사적인 기록이죠. 구술사적인 기록을 하고 그것을 성찰하고
글로 써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서 소통해 보는 이런 식의 새로운 시도들이 조금씩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이제 쓰면서 그게 굉장히 좀 많이 배웠던 것이 약간 내용이 약간 점프하는데요. 많이 배웠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어떤 한 분이랑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 몇 시간을 얘기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경험은 뭐였냐면 제가 엄교 선생님과 전혀 사실은 몰랐던 사이인데 12시간 동안의 대담을 하고 그걸 글로 다 옮기고 그 글을 보강하고 또 고쳐가면서 저를 또 많이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이런 식의 습관이 있구나. 그리고 사실은 12시간 정도의 그 전사를 갖다가 따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거든요. 제가 아까 어머니와 나 책을 말씀드렸는데 5년 동안 제가 어머니랑 대화를 해서 책을 쓴 그 기록을 보면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어머니와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는 어머니를 제일 잘하는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라든가 어렸던 시절이라든가 신앙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가 몰랐던 부분을 5년 동안 기록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교육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장소성의 탈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그걸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1, 2, 3, 4, 5교시를 전통적인 커리큘럼에 의해서 진행하는 방식의 교육이 앞으로도 유효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사실은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숙고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장소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다 제가 깊이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저보다는 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에 대해서 아까 질문해 주셨으니까 그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냐면 학생들이 좀 지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저도 학생들을 지치게 하는 주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범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왜 지쳤다고 생각이 드냐면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접촉이 사라지고 교실이라고 하는 공동의 공간, 그죠? 그 공간을 점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레젠스라고 하죠. 거기에 우리가 같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탈각되면서 이 모든 것이 과제와 동영상 강의 시청과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 삶의 어떤 의미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가 탈각되고 장소성이 탈각되고 배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느껴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잘하는 학생이 있지 않느냐. 예, 물론 그래도 잘하는 학생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쁨, 배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실은 교수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 어떻게 그대로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장소성과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의 위기가 찾아온 이 시대에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배움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전망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는 과제를 낼 때 학생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경험을 얘기하는 과제를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구조적인 어떤 그 해법을 제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저 또한 사실 굉장히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선생님 입장에서 장소성의 탈각, 접촉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혹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새로운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걸 좀 넓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먼저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현장 장소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쌤 고민하고 계신 시간성에 대한 얘기로 조금 하도록 할게요. 제가 게임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게임을 하면서 제가
되게 그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이 이제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요새 많이 하고 있는 닌텐도 가지고 이제 혼자 하는 게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MMORPG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MMORPG 게임을 하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게임을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목숨 걸고 게임을 해요. 제가 지금 핸드폰에도 보면은 그 핸드폰에 전 단톡을 안 하는데 어쩔 수 그 게임을 하려면 단톡방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이제 쫓겨나요. 근데 그 단톡방이 엄청 많아요. 그 서버 전체 단톡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속해 있는 길드 단톡방도 있고 그 길드의 운영진들이 갖고 있는 단톡방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이제 몇 번 서버를 옮겨 다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옮겨 다닌 서버에서 계속 같이 지금 3년째 하고 있어요. 제가 이 한 게임을 3년 해본 게 처음인데 3년째 하고 이제 계속 뭉쳤던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비밀 단톡방이 또 있고 해가지고 엄청 이게 단톡방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이 언택트 비접촉, 우리가 보통 온라인 접촉 언택트 비접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접촉이 아니라 접촉이고 만남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우리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말인 게 이 물리적 세계에서 이 접촉을 하는 게 위험시 되다 보니까 이걸 하지 마라는 의미에서 이제 줌이나 이제 이런 걸 옮겨가면서 비접촉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은 답이 잘 안 나오는 건 거죠. 이거는 마치 접촉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접촉이라고 생각을 할 때만이 그럼 이 접촉은 저 접촉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 거고 이 만남은 저 만남과는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건가 하는 걸 보면서 여기를 또 현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비접촉, 언택트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마치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다시 절로 이제 돌아가는 땜빵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건 굉장히 그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될 수 있어요. 접촉을 안 하는 게 중심, 비접촉이라는 말처럼 접촉을 안 하는 게 중심이 되는 거니까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고양시킨다거나 저는 이 고양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권장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게임하는 사람들께 하는 얘기 중에 제일 웃기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제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이게 전쟁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랑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참전을 잘 안 할 때가 있잖아요. 바쁘니까 다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이제 그 학교 다녀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바쁘니까 이제 참전 못 하가 있으면은 이제 참여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은 그 연맹장, 길드장 뭐 이제 이런 사람이 벼락같이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게임이 장난인 줄 아냐 그래요. 게임이 장난인 줄 아냐 라고 이제 해요. 그럼 밑에 막 죄송합니다. 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변명이 다르다 맨 마지막에 대충 뭐라고 그럼 게임이 장난이지 장난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은 그쵸 너무 목숨 걸고 하지는 맙시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목숨 걸고 해요. 이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접촉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제가 하고 있는 데서도 벌어진 일입니다만은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의사랑 무당이랑 조폭이 한 길드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셋이 이제 너무 친해져가지고 이제 또 만나봤더니 그렇게 셋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폭의 건강을 이 의사가 돌봐주고 그다음에 의사의 경영을 조폭이 뒤봐주고 뭐 그랬던 전설 같은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비접촉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접촉과 만남이라고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이거는 제가 굉장히 세대론을 경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온라인에서의 그 만남과 접촉이 되게 이렇게 익숙하고 편하고 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책에 대해서도 제목엔 유튜버인데 유튜버가 왜 이렇게 안 나오냐라는 말이 낚시다. 예, 낚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아마 쌤도 저도 뭐 이제 그렇게까지 유튜브보다는 책을 좀 더 선호하는 거라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경험이 충분한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는 것으로부터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닌 거죠. 어차피 그렇죠. 이것도 이제 소통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런 점에서도 이게 시간성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예. 경험이 많아진다는 건 어쨌든 시간을 들인다는 네, 그렇죠.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게 똑바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죠. 어떤 우여곡절들을 가지면서 어떤 교훈들을 우리한테 주는가 하는 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장소, 그러니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곳의 장소성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 리터러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제 시간을 들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그렇고 책을 듣는 것도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요점만 뭐 세 줄 요약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엑기스로 이렇게 전달해라.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리터러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리터러시는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잡음이 많이 끼어일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글을 또는 유튜브를 이렇게 쭉 길게 보면서 네.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역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별해내고 골라낼 수 있는, 그래서 의미화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죠. 그걸 들으니까 얼마 전에 그 한 학회에서 김아미 연구원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지금 퍼뜩 떠오르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자연스럽게 통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온라인에선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땠더라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그 범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대 전후의 학생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에게는 온라인이다 오프라인이다가 명확하게 이분법적으로 범주 구분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온라인과 아예 완전히 엮여있기 때문에 나는 온라인에서는 어떤데 오프라인에서는 어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아까 이제 세대론을 경계한다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세대론을 굉장히 경계하면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세대의 특히 10대 초중반 세대의 리터러시 문해력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친구들은 글도 오래 못 읽고 집중도 못하고 기본 용어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맞춤법도 많이 틀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그런 기준의 평가가 그들에게 제대로 평가를 하는 어떤 그들에게 제대로 공정하게 어떤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리터러시를 문제 삼는 사람들의 리터러시를 지금 문제 삼아야 될 시기다. 즉 지금의 리터러시는 사실은 40대, 50대, 60대 정도의 연령층에서 근대 이후의 텍스트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리터러시를 정의한 걸 가지고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학생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아왔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거의 구분하지 않을 정도로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텍스트 중심성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영상을 어떻게 긴 시간 동안 보면서 의미를 만들어 가는지, 그들이 웹툰을 통해서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 가는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좀 긴 인류학적인 연구들이 나와주지 않으면 계속 한탄만 하는 거죠. 요즘 친구들 문해력 떨어지고 있다. 요즘 친구들 글 못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이것은 리터러시를 문제 삼는 사람들의 리터러시를 갖다가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상황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얼마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토니 모리슨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의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지 정의 당한 사람들한테 속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터러시를 정의해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는데 사실 평가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정의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은 정의인 거예요. 40대, 50대, 60대가 만들어 놓은 정의인 거죠. 이 상황에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그대로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채팅방 있잖아요. 예, 나오는 얘기하고 이제 바로 직결되는 얘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서울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안 읽겠는데 좀 멀어가지고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자막이 제공이 안 되니까 그 청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터러시 강연인데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저희가 이제 고려를 못한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약간 좀 먼저 해명을 드리면은 이건 주최 측의 잘못이 전혀 아니고요. 이건 약간 돌발 상황이에요. 제가 내일 입원 환자가 있는 병원을 가야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 사전 조치들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2주 동안 식당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입원 환자를 돌보고 있는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주최 측에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말씀을 못 드리고 도착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건 전혀 주최 측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제가 잘못한 건 거죠. 특히 뭐 이게 인권운동이나 이런 언저리에 있다고 하면서도 저도 이제 어떤 순간순간마다 이제 깜빡깜빡 있기도 하고 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지금 서울비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소위 얘기하는 자기의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두고 이제 바라보니 데피니션을 주는 거죠. 정의를 주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못 알아듣냐, 저것도 못 알아듣냐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까 학교 온라인 얘기했었던 것처럼 집에 뭐 태블릿만 있는, 태블릿이 없는 집과 태블릿과 노트북과 뭐와 이걸 다 켜놓고 수업을 듣는 친구와의 차이 있잖아요. 이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제가 먼저 이게 전혀 주최 측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거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가지고 제가 사과를 드리도록 할게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이제 이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몇몇 분이 제기를 하신 것처럼 이거를 이제 공유를 했을 때 처벌받냐 안 받느냐, 이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보니까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 경험을 비춰보면 저는 문자로 얘기를 주고받다가 오해를 산 적이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몇 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럴까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어떤 분한테 이건 조금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거를 문자로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이게 제가 보내놓고 제가 보낸 문자를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되게 정식으로 항의하는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해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문자, 전화, 만남,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이게 우리한테 우리가 이렇게 넘나들 수 있는, 저는 리터러시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이 넘나드는 역량인 것 같아요. 적절한 순간에 어떻게 적절하게 이걸 넘나들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의 영역이, 이거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매체와 언어, 그 문자든 아니면 뭐 텍스트든 상징이든 이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똑같은 말로 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너무 권위적으로 네.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던 예. 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거는 전화로 할 것인가, 네. 아니면 이거는 문자로 보낼 것인가, 이건 네. 메일로 보낼 것인가, 네. 그래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예. 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어쨌든 멀티 리터러시도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이 올프가 되게 위험시되면서 온에서의 만남과 접촉을 되게 이렇게 권장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걸 어떻게 넘나들 수 있는 역량을 키울 것인가, 네. 그리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 각자의 매체와 언어에 대한 네.
이해력 있잖아요. 네. 이해라 그래야 될까요? 이걸 높여야지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정말 말 그대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주어진 것을 선용할 수가 있어야 음.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실 것인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점에서 선생님께서 그 멀티 리터러시와 네. 그 문자, 텍스트, 그다음에 네. 상징,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그 네. 언어학자로서 연구를 하실 거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고 있는지를 네.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댓글 중에서 이런 댓글이 올라왔다고 지금 보이는데요. 접촉이 불온실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정성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되는 이야기다.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멀티리터러시와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멀티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어로는 다중문해력 혹은 그냥 한글로 그냥 멀티리터러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근대 이후에 사실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리진 않았지만 리터러시라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단일한 정의로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이게 라틴어 리테라투스라고 하는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테라투스라고 하는 라틴어 어원에서 고대에는요. 리터러시에서 중요했던 게 문해력에서 중요했던 게 문학에 대한 조예였대요. 문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선생님 혹시 문학의 조예가 깊으십니까? 예, 선생님 고대 가면요. 리터러시가 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세 넘어가면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양반 계급의 한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식 권력이었잖아요. 한문을 읽어낼 수 있고 경전을 갖다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 아시다시피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서구 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세에는 라틴어로 된 고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구텐베르그 은하계라고 불리는 구텐베르그 갤럭시라고 불리는 이 이후의 세계에 이르러서 지금과 같은 리터러시 즉 모국어로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특히 읽고 쓰는 능력에 방점을 둬가지고 정의가 됐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약 2000여 년 동안의 리터러시의 개념이 크게 몇 번 바뀐 거죠. 서구 중심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앞으로 동영상이 굉장히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게 이 실생활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리터러시도 근대의 리터러시와 같은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작은 질문이 거죠. 유튜브라고 하는 게 과연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집어삼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멀티 리터러시 또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에는요. 분업화가 가속될 것 같습니다. 예, 동영상이 잘하는 부분과 글이 잘하는 부분의 분업화가 가속될 것 같아요.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걸 잘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이걸 보고 계시고 저와 엄교 선생님의 말이 화면과 함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기본적으로 시공간성을 전제로 하는 멀티미디어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나온 영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접하는 인생과 삶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런 면에서 편합니다. 굉장히 편해요. 근데 글이라고 하는 건요, 특히 학술적이고 테크니컬한 약간 기술적인 글 같은 경우에는 그 문법과 어휘와 논리와 지식 체계를 우리가 습득하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어요. 즉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산물인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과 듣는 것은 본능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의 훈련 기간을 이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이 잘할 수 있는 것과 글이 잘할 수 있는 게 좀 다르거든요. 보여주는 매체로서의 동영상은 그 저변을 계속 확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영상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그럼 유튜브가 책을 곧 집어삼킬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는 좀 분업 체계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응용언어학자로서 응용언어학 논문을 쓰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 이제 의학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20, 30년 안에 의학 논문이 동영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거의 제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기술적이고 학문적인 지식 체계는 앞으로도 상당 부분 텍스트를 기반으로 생산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코딩이라고 하는 자원인데, 코드는 기본적으로 문자예요. 코드는 기본적으로 문자이고요.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증식하고 또 발전하고 또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 문명,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학문적인, 기술적인, 과학적인 이런 문명에서는 텍스트의 영향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이제 멀티 리터러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멀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서 그동안은 문자가 중요하다, 책이 중요하다, 교과서가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담론이 강했다면,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내가 어떤 의미를 디자인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전달할 것인가를 고려했을 때,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학술 논문이든 유튜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엮어서 리믹싱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능력이 바로 멀티 리터러시 능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의 세대에서 동영상이냐 문자냐 이런 사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논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의미의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매체를 이제 대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세대는 멀티 리터러시 그리고 의미 중심의 리터러시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우리 사회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숙고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문제 제기하고 제가 제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장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저는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죠. 왜냐하면 우리 그 어머니가 무학이신데 어머니가 늘 하셨던 말씀,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속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고, 워낙 많이 당하고 살아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 하시겠지만은 그건 권력에 저항하는 힘도 읽고 쓰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의견을 드러내는 것이자 세계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를 구축하고 세계에 개입하는 것으로서의 리터러시, 읽고 쓰는 힘은 이제 뭐 그것이 멀티 리터러시든 어떤 것이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리터러시가 지금 세계로 나아가는 힘이 아니라 부족의 성체를 짓는 힘이 되고 그 것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게 이 온라인과 이쪽에 그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개를 넘나드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온라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오늘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것도 뭐 보니까 내가 별로 이렇게 뭐 들을 만한 얘기도 없고 내 좀 비위에 안 맞고 이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게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 선호하는 것들만 쫓아다니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거는 세계에 대한 확장이라기보다는 편하고 덜 괴롭긴 하지만은 내 부족성을 어떻게 강화하는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더더군다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그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가장 선호할 만한 것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형태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인류학의 그 리처드 세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힘,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까지 갖고 가 있는 거죠.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근데 그 새로운 것이 나의 기호를 강화하는 형태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로 나아가는 힘이 되기보다는 부족주의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재난을 만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오프의 힘은 지금 되게 이제 위험시 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그 강화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오늘 여기 채팅창에서 나왔던 걸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재구축할 건가는 누군가가 현장을 재구축해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책임을 미루거나 주최 측의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이게 주최 측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음부터 이런 건 되게 조심해야지,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지 하는 걸 깨닫게 해줘서 되게 감사합니다. 동시에 저는 여기 계셨던 분들이 그 자막 얘기하셨던 분들이 조금이라도 그 이렇게 댓글로 자막을
이거 책임 미루는 거 아닙니다. 책임 미루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는 거고 하는 그런 식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어떻게 현장을 만들 것인가. 이게 그 극장과 무대라는 것이 배우들의 것만이 아니라 네. 관객과의 호흡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었을 때 음. 지금 어느 때보다도 관객과 배우 모두가 이 극장과 무대를 같이 만든다는 것 속에서 네. 참여하면서 이걸 어떻게 현장으로 만들 음.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예. 마치도록 할까요?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새로운 배움의 자리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